1979년 10월에 부산 남포동 자갈치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비릿하면서도 익숙한 냄새, 손님을 끌기 위해 외치는 상인들의 목소리, 수조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까지 이곳은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늘 손님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고등어, 갈치, 꽁치가 가지런히 정리된 가판대 위로 바닷물 냄새가 진동했고 손님들이 들썩이며 활발히 흥정을 이어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내와 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손님들과 능숙하게 대화를 주고받으며 이 고등어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싱싱합니다. 하고 웃음기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생선을 다듬고 비늘을 벗기며 손님들이 원하는 크기로 생선을 잘라주었습니다. 그 소리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는 제 삶에서 익숙하고 안락한 배경음악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둘째 수호를 가게에 데리고 왔습니다. 4살 난 둘째 수호는 유난히 밝고 활발한 아이였죠. 가게 앞에서 장난감처럼 보이는 생선을 만지작거리다가 아내에게 혼이 나곤 했어요. 하지만 손님들은 그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항상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놈 참 귀엽네. 우리 집에 이런 애 하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에 아이는 쑥스러운 듯 웃으면서도 어깨를 으쓱대곤 했습니다. 새벽 장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한숨 돌리던 그때 저는 국제시장에 들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에서 필요한 몇 가지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였죠. 여보, 나 잠깐 국제시장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하지만 둘째 수호는 아빠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같이 가요. 아빠 따라가고 싶어요. 늘 저와 붙어 있고 싶어하는 둘째 수호의 얼굴에는 기대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아내도 데리고 가세요.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아빠 따라가고 싶었다고 떼를 쓸 테니까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둘째의 손을 꼭 잡고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으로 이어지는 길은 햇살이 반짝이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와 걷기 딱 좋았습니다. 둘째는 제 손을 꼭 쥐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길가의 물건들과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빠, 저기 저거 봐요. 저건 뭐예요? 저기 건물은 왜 이렇게 커요? 이런 질문을 쏟아내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국제시장에 다다랐을 때 저는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민주화 운동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쯤 부산대에서 시위가 시작됐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빠르게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위대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행진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이런 구호들이 거리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들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앞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상황은 급격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기 시작하자 저는 둘째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습니다. 수호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널 지켜줄 거야. 아빠 손절대 놓치면 안 돼.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고 저와 둘째는 인파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둘째야, 아빠 손 꽉 잡고 있어.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둘째도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몰려드는 사람들 속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밀침과 혼란 속에서 제 손에서 둘째의 손이 빠져나갔습니다. 수호야, 어디로 갔어? 저는 소리치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이미 둘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둘째의 모습을 설명하며 물었지만 대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저쪽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아니, 저기 골목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좁은 골목, 가판대 뒤, 시장 구석구석을 헤매며 둘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그러다 한 시민이 저기 식당 앞에서 봤다고 말해. 그곳으로 달려갔지만 그 아이는 둘째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타나 그 아이를 안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찾았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희망을 잡으려 했지만 둘째의 모습은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이 한산해지고 급박했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역시 난장판인 걸 보고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갈치 시장에서 시작해 국제시장까지 남포동 일대를 헤집고 다녔지만 둘째 수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고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로 밤늦게까지 남포동 거리를 헤맸습니다. 결국 밤 늦은 시간, 일단 아내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가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죄인이 된 제게 가게로 돌아오는 길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았어요. 가게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음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문이 열리자마자 그녀는 울음을 삼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하다가 이제 와요? 우리 둘째는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제 입에서 나온 것은 흐느끼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잃어버렸어. 둘째를 잃어버렸어.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순간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수호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아내의 절규는 가게를 가득 메우며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손으로 바닥을 치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을 그렇게 길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데리고 나갔잖아요. 어떻게 애를 잃어버려요? 그녀의 울부짖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제 잘못 같았습니다. 저도 깊은 절망 속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 아이가 내 손을 놓친 우리 둘째가 어딘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마음을 다잡기 시작했어요. 찾아야 한다. 어떻게든 찾아야 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어. 수호는 지금도 아빠가 와주길 기다리고 있을 거야.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다시 거리로 나갈 준비를 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미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를 찾겠다는 결심만큼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내도 겉옷을 걸치며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아이를 찾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부산 남포동은 민주화 운동 시위와 경찰의 해산 시도로 온통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심지어 계엄령이 선포되기도 했어요. 거리 곳곳에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들이 널려 있었고 사람들은 소문과 두려움 속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에서도 둘째를 찾기 위해 매일 거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혹시 시위 현장에서 둘째를 본 사람이 없을까 싶어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둘째의 생김새와 옷차림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희미하고 불확실했습니다. 글쎄요, 아이를 봤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다시 희망을 붙잡고 달려갔습니다. 한 번은 비슷하게 생긴 아이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확인을 해봤지만 제가 찾고 있던 둘째가 아니었죠. 저는 다시 고개를 떨궜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찾아 헤매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둘째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둘째가 태어났던 날, 그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잡던 순간, 그리고 가게 앞에서 손님들에게 수줍게 인사하던 모습들, 그 모든 기억이 가슴 속에서 되살아날 때마다 제 심장은 비틀렸습니다. 내가 왜 그날 손을 놓쳤을까? 이 죄책감은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제가 더 잘했다면,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꺼렸고 손님들에게도 최소한의 말만 건넸습니다. 그러다 아예 가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에서 문을 닫고 지내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잃었다는 상실감이 아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의사는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런 말을 들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저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 같았습니다. 둘째를 지키지 못한 것도, 아내를 이렇게 만든 것도 모두 저 때문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몇 년 후, 아내는 병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둘째 수호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를 보내는 순간 저는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둘째를 찾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큰 공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불행 중 다행히 첫째 진호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풍비박산 난 가정환경 속에서도 첫째 진호는 묵묵히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힘겹게 첫째를 뒷바라지했고 그런 첫째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점점 감정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와 대화를 피했고 둘째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무감정해 보이는 첫째의 태도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저는 첫째 진호가 느낀 상처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첫째 진호가 점점 저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둘째 수호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진호야, 내 동생을 어떻게든 찾아야 하지 않겠니? 어디에선가 분명 살아있을 텐데.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진호는 무표정하게 듣기만 하다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이가 어리니까 현실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첫째 진호의 반응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가끔 제가 둘째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호는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첫째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째도 자신의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고 있었겠지요. 둘째를 찾겠다는 제 집념은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0년, 1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다른 도시에서 전국을 돌며 수없이 사람들에게 둘째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글쎄요. 그런 사람은 못 봤는데요. 라는 대답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매일 둘째의 얼굴이 그리워졌습니다. 4살이었던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지만 지금 둘째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내 기억 속 아이는 그때 그 모습에 멈춰 있는데 지금쯤이면 둘째도 훌쩍 자라 있겠지. 그 생각은 제게 희미한 안도감과 끝없는 슬픔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편 첫째 진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첫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가 자신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대견했죠. 그런데 그가 대학에 들어간 뒤 우리 부자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첫째는 공부에 몰두했고 저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통화가 가능했지만 늘 짧고 형식적인 대화로 끝났습니다. 아버지, 바빠서요. 시험 준비 중이에요. 그래,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아빠가 저번 주에 수호를 찾아보러 경기도 쪽에 올라갔는데. 저 지금 바빠요. 지금 그런 얘기 들을 시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서운해도 첫째 진호라도 건강하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 첫째 진호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질 듯한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큰 자랑이었지만 저는 그 기쁨을 온전히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둘째와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밥 굶을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지원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둘째를 잃은 상실감,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 그리고 점점 뜸해지는 첫째의 연락은 제 삶을 텅 빈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혼자 남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창밖을 내다보며
시간을 보내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둘째를 찾겠다는 희망은 거의 사라지고 있었죠. 둘째 수호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닐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외로움 속에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저도 어느새 노년이 되었고 외로움을 술로 해결하려다 보니 어느새 제 몸은 그전과 달리 쇠약해졌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고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대학병원을 다니며 여기저기 아픈 곳을 치료해야 했습니다. 허리는 아침마다 뻣뻣했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 라고 말했지만 저에겐 안정이라는 것이 오히려 불안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느려질수록 둘째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체력도 한계를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가게를 반나절만 열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어렵더군요. 결국 평생 운영해왔던 생선가게 문을 완전히 닫기로 했습니다. 가게가 텅 빈 채로 남아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휑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했던 기억, 아내와 함께 분주하게 손님을 맞이하던 시간이 떠오를 때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입이 끊기고 병원비가 점점 늘어나자 저축해둔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축 통장이 점점 얇아질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수막을 제작하고 걸기 위해 쓰는 비용까지 더해지니 금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모든 것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찾는 일도 체력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죠. 현수막을 걸러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은 처음에는 제게 큰 위안이었고 삶을 지탱해주는 희망이었지만 더 이상 몸이 버텨주지 못하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둘째가 살아있을 테니 이걸 본 사람이 연락을 줄 거야. 이 희망이 저를 버티게 했었지만 많은 세월이 흘러도 단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었습니다. 트럭에 현수막을 싣고 먼 길을 떠나는 것도 높은 곳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고역이 되었습니다. 이젠 그만해야 하나?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 삶을 찾아야 되는 건가? 마음 한쪽에서 그런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몸이 괜찮아질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한동안 둘째 찾는 일을 멈추고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고 동네 노인들과 바둑을 두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바둑판 위에 돌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머릿속이 조금이나마 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둑판을 보며 둘째는 평소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다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루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둘째의 웃는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며 저는 가만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할까? 아니, 그래도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며칠 후 저는 정말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더는 내 몸도, 내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깐 말이야. 트럭을 준비하고 현수막을 실었습니다. 트럭을 운전하며 저는
온갖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운전도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조금만 운전해도 너무 피곤하네. 고속도로를 달리며 주변 풍경을 보니 사라진 둘째가 여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만 같은 막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고속도로 근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잘 보이는 언덕배기 한쪽에 트럭을 세우고 현수막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현수막을 걸고 난 뒤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보였습니다. 가까이 오더니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여기 내 땅인데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땅인 줄 몰랐어요. 나라 땅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소리를 높이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다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금방 치울게요.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다가오더니 제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 충격에 저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히는 순간 허리와 팔에 강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화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현수막 하나 걸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저는 곧장 경찰을 불러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은 그 남자를 진정시키고 제 진술을 받아 적었습니다. 일단 많이 다치신 것 같으니 근처 병원으로 먼저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떼고 고소 접수를 하세요. 경찰의 말을 따라 근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길, 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제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다친 몸을 이끌고 트럭에 올라타 부산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어쩐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과 아직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뒤섞이며 저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잡고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으로 돌아온 뒤 저는 몸도 마음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충돌 사건은 제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까지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첫째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변호사가 되었고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이번 사건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저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둘째를 잃고 아내마저 떠난 뒤 저는 늘 첫째를 버팀목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가 점점 더 저와 거리를 두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저는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첫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쁜가 보해. 하고 말은 했지만 제 가슴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에도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은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첫째에게 짐이 된 걸까? 다 컸다고. 이제 나를 외면하나? 아니야. 너무 바빠서 그럴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과 쓸쓸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직접 첫째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방에는 관련 서류와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가는 길이라 긴장이 되었지만 아들이니까 내 사정을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낡은 셔츠와 바지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단정해 보여야지. 괜히 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박진호, 변호사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우리 아들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더니 잠시 기다리라며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후 돌아온 직원의 말은 저를 차갑게 식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지금 매우 바쁘셔서 오늘은 만나뵐 수 없다고 하십니다. 대신 며칠 내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시네요. 뭐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호의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는 건데 정말 시간이 없답니까? 직원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지금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찾아왔는데도 안 보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직원은 눈을 찌푸리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저는 사무실 밖으로 끌려 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아들이 나를 쫓아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고통보다 마음에 남아있는 고통이 훨씬 컸습니다. 첫째마저도 나를 외면한다면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를 찾겠다는 열망조차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술잔을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둘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밝게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둘째야, 아버지가 널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젠 끝인 것 같구나. 이후 며칠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독은 점점 저를 잠식했습니다. 둘째를 찾고 첫째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 속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으니 너무나도 부러웠고 스스로가 초라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고 단조로운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수십 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그 남성은 잊고 살았던 가족을 찾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내가 잃어버렸던 자식을 이렇게 찾게 되네요.
그 남성의 목소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친 글자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혹시 나도 가능할까? 하는 희망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올랐어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둘째를 잃어버린 지 40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 와서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다시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전화를 하며 떨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직원은 친절히 절차를 설명해주며 검사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검사 키트가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면봉과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었어요. 직원의 안내대로 면봉으로 입안의 세포를 채취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했지만 곧 또 다른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결과가 나올까? 둘째를 찾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다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몇 주 안에 나온다고 했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고 결국 몇 년이 흘러갔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걸며 결과를 물어보곤 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직 관련 데이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정말 둘째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기대는 서서히 제 마음 깊숙이 묻혀갔습니다. 결국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이제는 가슴속에 묻어두고 이렇게 살다 가야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둘째를 찾고 싶다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년이 흘러 어느새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80이 넘는 노인이 되었고 세월의 무게는 제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억은 점점 흐릿해지고 다리와 허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둘째를 향한 마음만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선생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연락드리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검사 결과요?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저에겐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님 결과를 확인한 결과 99.9999% 일치하는 데이터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드님을 찾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내 아들을 찾았다고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직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드님은 미국에 살고 계십니다.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으려고 시도하셨고 그 과정에서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진짜냐고요? 정말 제 아들 맞습니까? 네. 아버님 99.99% 일치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전화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45년 만에 내 아들을 찾다니. 그날 저는 마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둘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은 제게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주는 듯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무거웠습니다. 둘째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 저는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 수호가 맞을까?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나를 기억할까? 이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고 몇 번이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둘째가 저를 만나러 한국에 들어오겠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됐고 약속 장소는 제가 오랫동안 생선 가게를 운영했던 자갈치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잡았습니다. 둘째가 어릴 적 저와 함께 자주 다녔던 그 거리, 그 풍경 속에서 그를 만난다면 어릴 적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었죠. 약속 당일 저는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다림질한 셔츠를 입고 거울을 몇 번이고 들여다봤어요. 이 얼굴로 날 알아볼까? 많이 늙었는데. 손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설렘도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시장 골목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외침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뭔가를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면서도 그 눈빛과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수호야, 아빠 알아보겠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저는 그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어릴 적 그 해맑던 눈빛이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 아버지 맞으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맞다, 내 아버지다.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수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를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무게는 제가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상실감을 조금씩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둘째 수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먼 길이었을 텐데 아빠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를 가까이서 보니 45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4살짜리 수호가 아니었어요. 수호는 성인이 되어 있었고 미국에서의 삶 속에서 단련된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 어딘가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는거려.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또 애틋한 마음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수호는 안타깝게도
어릴 적 기억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실종 당시 그날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건 그냥 낯선 여인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분이 저를 어느 시골 마을에 데려갔고 며칠 뒤 고아원에 맡겨진 뒤엔 해외로 입양됐던 거예요. 수호의 말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전부 알지는 못하겠지만 많이 고생했겠구나.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양부모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미국에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들이지만 어릴 적 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도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둘째 아들 수호는 부산에 도착한 이후 자갈치 시장 근처를 지나가면서 어릴 적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기 전까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장 골목을 걸으면서 문득 어릴 적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더라고요. 완전히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수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있다 보면 잃어버렸던 기억도 서서히 돌아올 거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 수호는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수호는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서로의 삶을 나누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을 조금씩 맞춰갔습니다. 수호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늘 저를 낳아주신 분들을 찾고 싶었어요. 양부모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늘 친부모님들과 다시 가족이 되는 상상을 하곤 했어요. 다행히 양부모님께서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셨고요. 그날 이후 수호는 저와 함께 부산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수호는 차를 렌트해 직접 운전을 하며 저를 태우고 다녔어요. 저는 그에게 해운대와 광안리를 보여주었고 어릴 적 우리가 함께 다녔던 곳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지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묘비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수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도 지금 보고 계실 거다. 내가 돌아온 걸 너무 기뻐하실 거야. 제가 말을 건네자 수호는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엄마도 분명 저를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만난 둘째 수호는 제게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이유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가 제 앞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 삶은 다시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늙고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호는 그런 제 마음을 읽은 듯 재회 후 며칠 동안 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깊은 애정과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계획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수호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니 미국까지 오시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 아버지 몸에 무리가 될 테니까요. 저는 수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생각도 못했고 요즘은 장시간 버스를 타는 것조차도 힘들었으니까요. 수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미국에서 운영하는 제 가게는 잠시 문을 닫으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 가게를 닫는다고? 그건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 수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제가 힘들게 일궈놓은 제 가게를 포기할 순 없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앞으로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제게 더 소중하다는 거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수호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고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저는 그저 수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수호야. 내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줘서 정말 고맙다. 수호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앞으로 저와 함께 한국에서 지낼 집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몇 주나 몇 달 동안의 계획이 아니라 아예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수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함께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수호는 해운대, 광안리, 남천동 등 부산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제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집을 볼 때마다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좋아할 만한 집을 고르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을 썼습니다. 며칠 동안 집을 보러 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둘이 함께 지낼 수 있는 조용하고 아늑한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집은 부산의 한적한 언덕 동네에 자리 잡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수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창문 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집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바다도 보이고 조용해서 내가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아. 수호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럼 여기로 결정할게요. 아버지와 함께 지낼 집이에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요.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았고 그 기회를 제 아들이 직접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둘째 수호는 출국 전날 제게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잠시 미국에 다녀와야 해요. 가게도 정리해야 하고 앞으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무리한 뒤 다시 돌아올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은 아려왔습니다. 헤어짐은 참 익숙해지기 어렵더라고요. 출국 당일 저는 공항까지 그를 배웅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수호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금방 돌아올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수호의 등을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아버지는 늘 그래왔듯이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수호가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구나. 수호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도 조금 더 살아갈 힘을 낼 수 있을 거야. 둘째 수호와 함께 지낼 집을 꾸미는 상상을 하며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족의 의미, 그리고 함께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으며 저는 수호와의 재회를 기다리며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호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몇십 년만 마음 편안한 평온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 세월 속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다시 함께하는 과정을 그린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며 앞으로 박현재 할아버지의 남은 인생에 펼쳐질 새로운 시작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말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될 테니깐요. 영상을 종료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씨,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지금 당장 출발하세요. 그날 제가 받은 한 통의 전화는 평온했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손에서 떨어진 국자는 쩌렁쩌렁한 소리를 냈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급하게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앞으로 혼자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더군요. 남편이 떠난 후 몇 주 동안 무기력하게 지내다 문득 이대로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해. 그렇게 저는 집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보라 실수도 많았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힘들었지만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큰딸과 작은 아들은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딸 혜민이는 항상 든든한 큰 누나처럼 동생을 잘 돌봐줬고 아들 준호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돕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세 식구가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저도 이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아들도 사회에 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식들이 자리를 잡으니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더군요. 어느 날 딸이 퇴근 후 저와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딸 혜민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 긴장했죠. 뭔데? 무슨 일 있니? 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결혼은 안 하려고요. 그냥 제 인생에서 결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을 안 하겠다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혼을 안 한다니? 그럼 평생 혼자 살겠다는 말이야? 네. 엄마,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결혼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니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왜 딸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 걸까요? 저는 딸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고 있었는데 딸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려고 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중에 외로워지면 어쩌려고? 안정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엄마, 저는 제 일도 있고 친구들도 있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제 방식대로 제 인생을 잘 꾸려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최대한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가라앉았습니다. 딸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지만 정말로 혼자여도 괜찮을까? 친구들도 있고 일이 있다지만 그것들이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도 계속 곁에 있을까? 딸의 비혼 선언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며칠 밤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유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던 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이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나갈 거라 믿으면서도 어머니로서 딸 아이의 외로운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날 아들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은 후로 우울했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 했어요. 정말? 어머. 그럼 얼른 엄마한테 인사하러 와야지.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들뜬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손을 꼭 잡고 밝은 미소로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제가 처음 며느리감에게 느낀 인상은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이런저런 질문을 하며 그녀의 성격을 알아가고 싶었죠. 그녀가 정성껏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결혼 선언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딸의 비혼 선언으로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딸과 아들의 선택은 서로 다른 길이었지만 두 아이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결혼 준비를 도우면서도 저는 계속 고민이 많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꽤나 고생했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을 하셨던 탓에 속상했던 일들이 많았고, 그때마다 나는 절대로 며느리에게 이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최대한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어요. 며느리와의 첫 단추가 앞으로의 가족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이니까요. 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갔습니다. 결혼 선물로 뭘 줄지 고민하다 저는 집을 사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겠다고 결심했죠. 젊은 부부가 시작부터 경제적인 걱정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도 결혼 초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에 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친구의 조언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 돕던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집을 사줄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너 아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응. 나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그래서 말인데 결혼 선물로 집을 하나 사주려고. 친구는 제 말을 듣자마자 놀란 얼굴로 커피잔을 내려놓더군요. 영수가, 그거 절대 하지 마. 나도 그랬다가 정말 후회했어. 왜? 집 사주는 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어? 처음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 집을 사줬는데도 고마움은 한순간뿐이고 어느 날부터 며느리가 아들 집에서 나를 문전박대했어. 들어가자마자 불쾌한 표정을 짓더니 왜 갑자기 오셨어요? 라고 말하더라고. 저는 친구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했다고? 응, 처음엔 그냥 오해일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묵묵히 며느리 편만 들고 내 말은 안중에도 없더라. 나중에 깨달았지. 집을 사주는 순간부터 그 집은 내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들만의 공간이 된 거야.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친구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수가, 집을 사주면 내 도움을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 그게 진짜 문제야. 며느리가 너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할 수 있다고.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준다는 게 단순히 선물 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 문제를 꺼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엄마가 너희 결혼 선물로 큰 결정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봤어. 그냥 집을 사주는 건 어려울 것 같구나.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니 대뜸 물었습니다. 집을 사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요?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그게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어. 엄마도 생활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 엄마가 3억 원을 빌려줄게. 대신 차용증을 쓰고 생활비처럼 매달 조금씩 주면 되지 않겠니?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제가 남도 아니고 왜 차용증까지 써야 해요? 엄마도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돈 문제는 명확해야지. 그래야 서로 오해가 생기지 않아.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엄마도 잘 알아. 하지만 이건 현실적인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려는 거야. 엄마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위한 결정이라고 이해해줘. 아들은 말없이 앉아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차용증을 쓰죠. 대신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아주세요. 물론이지. 대신 너희가 매달 50만 원씩만. 엄마에게 생활비로 보내면 돼. 그 돈은 엄마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서야. 그렇게 해서 아들과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물론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없진 않았습니다. 집을 선물로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아들이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서글픔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결정이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거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저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들이 이를 받아들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설마 손주 소식인가 싶어 심장이 두근거리더군요. 그래? 뭔데? 며느리는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주라니요. 그 순간은 모든 걱정과 피로가 사라지는 기적 같았습니다. 아이고, 정말이니? 축하한다. 정말 축하해. 저는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한테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정말 고마워. 몸 조심하고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출산했으면 좋겠구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엄마한테 다 말하고. 그날부터 저는 아침마다 며느리의 건강을 챙기며 이것저것 준비했습니다. 아기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더군요. 신생아 옷부터 침대, 목욕용품까지 하나하나 고르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아람이가 태어난 날, 제 인생에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로 갓 태어난 아람이를 처음 봤을 때 제 가슴은 뭉클해졌습니다. 조그맣고 연약한 생명이 세상에 나와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구나. 며느리와 아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람이가 태어난 후 저는 손주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직접 아람이를 돌보는 일은 없었지만 아들 부부가 손수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죠. 저는 손주를 안아주거나 함께 웃으며 놀아주는 역할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음 달부터 복직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아직 아람이가 너무 어려서 맡길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께서 아람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 내어 부탁했지만 저는 그 부탁이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더 가까이서 돌볼 기회라니요. 그럼
당연히 돌봐줄 수 있지. 걱정 말고 회사 잘 다니면 돼. 아람이는 내가 잘 돌볼게.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 집에 도착해 곧바로 손주 돌봄에 들어갔습니다. 아람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놀아주고 재우는 일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컸습니다. 손주의 웃는 얼굴을 가까이에서 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일이 늘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제 자신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저에게 항상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회사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편이 뿌듯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감사의 말은 점점 잔소리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머님, 아람이 먹이는 음식에 소금 넣지 마세요. 애가 짜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시죠? 어머님, 너무 아람이하고 놀아주지만 말고 조금씩 공부를 하게 지도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하루는 아람이가 우유를 흘렸을 때였습니다. 저는 급히 수건을 가져와 닦았지만 그날 저녁 며느리가 퇴근 후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얼룩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뭘 흘리셨으면 제대로 닦으셔야죠. 그 말을 들으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부족한 사람인가 싶어 자책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맡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님, 아람이 씻길 때 물 온도 잘 확인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너무 뜨겁게 온도를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의 잔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키는 듯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쁨보다는 책임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참고 넘겼습니다. 아이를 맡아 돌봐주는 제게 며느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섭섭했지만 직접적으로 불만을 이야기하면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악화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퇴근 후에도 아람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식을 한다며 아람이를 저와 함께 두고 늦게까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더욱 속이 상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늦었어요.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은 제가 선택한 일이었고 그것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을 넘어 그들의 삶에서 당연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와 아들이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부부끼리 데이트를 즐기나 보지.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죠.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람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잠을 거부한 아람이는 저녁 내내 보채며 울었고 간신히 달래서 재우는 데만 몇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밤 9시를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더 말없이 늦는 일이 반복되자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너희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더라. 내가 아람이를 더 오래 돌볼 수는 있지만 늦는다면 미리 말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릴 수 있을 것 같구나.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꼭 말씀드릴게요. 네. 어머님 저희가 신경 못 써서 죄송해요. 그 대답을 듣고는 안심했지만 그들의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고 저는 아람이를 돌보며 지쳐갔습니다. 그날도 온종일 아람이를 돌보느라 녹초가 된 상태였습니다. 장난감을 던지며 뛰어다니는 아람이를 쫓아다니고 간신히 음식을 먹이고 보채는 아이를 겨우겨우 재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를 훌쩍 넘겼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가까워져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그들이 태연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고기 냄새가 배어있는 옷과 술 기운이 느껴지는 그들의 모습에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늦으면 늦는다고 미리 말이라도 해야지. 너희는 고기 냄새 풍기며 들어왔지만 나는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람이만 보고 있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며느리는 당황하지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가 되셨는데 손주 좀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내가 손주를 돌보는 게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너희가 늦는다고 말이라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내지 않았을 거야. 내가 하루 종일 어땠는지 생각은 해봤니? 그러자 이번에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원래 부모님들이 손주 돌보는 거 도와주시잖아. 다른 집도 다 그렇게 하던데 엄마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걸 못 참으세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인내심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아들의 말은 제가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과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도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에서 물건을 챙겼습니다. 돌아가는 길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이게 정말 가족을 위한 희생일까? 아니면 그들에게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린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손주 돌보기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한 이후 저는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하루하루 제 시간을 보내며 잃어버렸던 자유를 조금씩 되찾아갔지만 가끔은 손주 아람이의 웃음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러운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신경 못 썼어요. 그의 낮은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됐다. 더 이상 너희에게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나한테 부탁하지도 말아라. 제 단호한 대답에 한동안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달라요.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제 와이프도 엄마한테 사과드린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지만 지난날의 실망스러운 경험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사과는 받아줄게.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도와줄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아들은 이어서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엄마,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리려요. 장모님이 갑자기 바빠지셔서 내일 하루만 아람이를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하루만이에요. 그 이후로는 절대 부탁 안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손주 아람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밝은 웃음은 늘 제게 큰 위로를 주었으니까요. 하루만이라면 괜찮겠지. 며느리도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는 정말 다를 거야. 결국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내일 하루만이다.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정말 너희와는 끝이다. 아들은 안도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예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또 이 상황에 휘말리게 되는 걸까? 하지만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손주 아람이를 돌보기 위해 다시 그들의 집으로